글로벌 주식시장이 상반기보다는 뜨겁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달러가 예전보다 좀 약세가 됐고, 그다음에 미국 국제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채권은 이자가 있기 때문에 금보단 좋은데 그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니까. 근데 한 번 올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도 있고, 최근에 또 미국 CPI가 좋았어요. 그 얘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조금씩은 사라지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은 올라갔죠. 그동안 많이 쉬었었고,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는 봐요. 코인도 저는 그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 포머나 아니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가상화폐도 움직였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가상화폐가 지금보다는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 이제 주식시장과의 비교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거고, 금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상 뭐 환율, 그다음에 달러, 금리, 뭐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도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더 많은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7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트라이언스당 5,000불까지는 당연히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지난 5월 말쯤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기억하세요? 그 네, 당시 맞습니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맞죠. 그 불장 때였죠. 네. 뭐 만스피 전망도 나오고. 네. 그리고 6, 7월 힘들었거든요. 네. 센터장님 좀 어떻게 흐름을 보셨습니까? 네.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들어도 되지만 네, 제가 네. 방송을 한 달 반 정도 못 했던 게 제가 성대 쪽에 아, 예. 조금 작은 물혹이 생겨서 목소리가 작고 조금 잠기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7월 8월 초까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시장도 네. 7월에 엄청 나섰죠. 뭐 저랑은 관계 없었지만 시장도 많이 힘들었었고요. 센터장님 지금 목소리 굉장히 좋으신데요. 네. 그죠? 그래서 시장도 이제 하반기에 조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이 그동안 힘들었던 것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새로운 단서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9월까지는 이러한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저희들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0월 이후부터는 장의 색깔이 다시 실적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네. 반도체 실적은 이미 좋죠. 그렇죠. 내년에도 좋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반도체 이외의 다른 기업들의 어닝 추정치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일정 부분의 순환매는 가능할 거다. 그래서 지수가 다시 뭐 1000포인트를 넘는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반도체 쪽에 좀 달려 있는 거거든요, 투심이. 네. 하지만 저희들의 지수 밴드가 상단이 8670이에요. 네. 하단은 PER로 한 5배 정도 본다면 5,500에서 네. 5,700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하단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증시는 좀 강보합적으로 조금씩 바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반기 그 센터장님께 보시기에는 이 그 뭐 만스피 같은 경우 사실상이 많이 거의 컨센도 형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낙관론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러한 현상들이 조금 센터장님께 과거의 경험을 놓고 보셨을 때 왜곡된 현상들 혹은 과도한 쏠림 현상, 여기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7월달 그리고 8월달에도 저희가 치르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 남들이 보시면 미리 이렇게 질문을 받은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찾아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시황 자료를 네네. 새로운 그 애널리스트가 하면서 저도 같이 거기에 같이 얘기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과연 우리 상반기가 쏠림이었을까? 그리고 제가 증시에 있으면서 지난 25년간 봤던 대대상승장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이상한 흐름이었나라는 게 네. 궁금해서. 근데 많은 분들은 쏠림이 지나쳤다.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갔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상승한 거고, 오히려 더 상승했어도 과거에 우리가 보는 지표들로 봤을 때는 네네네.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도체가, 그러니까 투심이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수급적으로 보면 네. 개인들이 많이 사면서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거기에 파는 그 형태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은 건 있지만, 네네. 지금 이익과 주가 상승률을 보면 여전히 추가 상승을 해도 되는 국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중요해서 차근하게 설명을 네네. 좀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이 표를 잠깐 보시면, 그 쉽게 설명드리면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네. 그리고 2026년까지 저희들이 본 대대상승장은 15번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꽤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물론 생각해보니까. 폭이 작은 건 있겠지만 상승장은 크기는 다르고 진폭과 길이는 다르지만 15번 정도가 있었고, 최초로 우리 IT 버블이 있었던 시기에도 당연히 네. 닷컴 버블이라고 하던 직전에 그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적립식 펀드 열풍.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적립식 펀드 열풍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쭉 보시면 지금은 이제 AI 사이클까지 네. 그 중간에 죄송합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랑은 다르지만 그때 반도체 디램과 낸드 가격의 폭등은 분명히 있었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15번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이 왼쪽 그래프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저희가 의심했던 건 뭐냐면 자 이익이 1이 늘어날 때 주가가 1이 늘어나면 베타 1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보통 대세상승장에서의 대세상승주들은 네. 과연 베타가 얼마일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EPS가 1을 누르면 주가는 두세 배 이상 뛰었을 거라고 봐요. 네네네. 주도주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보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P7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네. 그때 시점에서 주도주의 시총은 5배가 올랐는데 네. 12개월 포워드 이익은 2.1배 거죠. 그러니까 베타로 따지면 2배 정도 되겠죠? 2배 좀 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세 상승일 때는 이익보다는 이제 주가 주가가 자체가 더 높게 반응을 해야 되는 그렇죠. 여기 P7이라든가 요 지역 요 P7이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유동성 회복 차화정 시절. 네, 차화정 주가들이 저도 그때 애널리스트 지금도 애널리스트인데 애널리스트는 센터적이지만 차화정 때 무섭게 상승했지만 네. 결국 이익은 2배 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주가는 5배 간 거죠.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 P5 시절도 주가 실적 요 연한 청록성이 1.6배 오를 때 네. 오히려 시총은 3.2배 오르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상의 반도체일 때 P9이 뭐였냐면 아까 말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AI 사이클 이 두 개 시점만은 이상하게 주가가 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 2016년도에는 이익은 3배 나는데 주가는 2배 갔죠. 그럼 왜 그러냐면 사이클이라는 특성을 봐왔기 때문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왜 반도체 주도주가 됐을 때는 주가보다 이익이 많이 늘었는데 주가는 그걸 못 따라갔을까 보면 이런 사이클을 오랫동안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꺾이면서 이익이 꺾이기 전에 주가가 꺾이는 기현상들이 네. 이미 나왔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겠죠. 그럼 쉽게 말하면 주도주의 시총이 8배씩 바닥에서 8배 오른 거죠.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8배 올랐는데 이익은 10배 이상 오른 거죠. 이게 아직은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거는 이 P9과 P15 부분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대세 상승이 시작됐던 주도주들의 시작 시점의 이익 비중과 그 다음에 종료 시점의 이익 비중 그리고 그 이익에서 시총을 뺀 거. 그러니까 네. 시총 증가율에서 이익 증가율을 뺀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이렇게 높을수록 네.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거고 네. 낮을수록 주가가 안 갔다는 겁니다. 이익을 못 따라갔다. 못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면들이 유독 반도체에 나왔고 이번에도 그게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원래 반도체가 이익보단 주가가 덜 가라고 하는데 그거는 과거에 디램과 낸드가 이래서 HBA 없던 시절은 네네네. 당연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디램 가격의 수요와 가격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생성형 AI, 그다음에 에이전틱 AI, 그다음에 로보틱스 AI까지 네. 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주가가 쏠린 게 아니었다. 정상적으로 움직인 거였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저희가 그 피어 그룹 지금까지는 시계열을 본 거고 네. 횡단면으로 이제 옆에 나라를 좀 봤을 때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시총 상위 기업들의 그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죠.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삼전 닉스가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은 52.6%입니다. 그런데 대만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은 44.7%. 네. 그다음에 일본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국의 M7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정도. 원래 나스닥이지만 S&P 500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러면 쏠렸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절반을 차지하니 쏠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오른쪽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건 뭐냐면 전체 전체 그 나라의 순이익에서 네. 그 해당 기업의 순이익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익 비중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코스피에서 삼전 닉스가 85%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은 TSMC가 47%, 그다음 미국은 36%.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익 비중과 시총 비중이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네. 그죠? 대만과 미국을 보면 이 IT 기업들의 요 이익 비중과 시가총액 비중이 유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만 너무 못 따라. 우리나라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시총이 더 올라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이익만 보면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투자 전략을 하시지만 이익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이익의 전망과 아웃룩에 따라서 쏠림이 안 쏠림이 네, 하는 게 맞는 거지 단순히 주가가 10배 같다고 쏠림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주가와 이익 비중의 상승률이 여전히 좀 작았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같은 IT 기업들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이익과 시총 비중 봤을 때 시총이 52%로 우리나라 단연코 높아서 쏠린 것 같지만 이익 비중은 올해 지금 84% 차지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그럼 이익 비중이 줄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내년에도 아마 이 이익 비중은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이익을 따라가지 못한 이 비축분 에너지 남은 에너지는 우리가 하반기 때 좀 다시 회복을 생성을 기대해 볼 수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많은 호재들이 나왔었어요. 반도체. 우리 엔트로픽의 실적이 상당히 나이스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일부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AI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잘 안 잠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들. 네. 물론 삼성전자가 컨센서스를 충족 못한 건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대주주 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익으로만 보지 않고 그 외에 중장기적인 어떤 AI와 반도체와 거기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단단한 이론들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결부되지 않으면 요거에 대해서 이익을 다 주가가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지수가 5천, 그러니까 6천이 밑에일 때 자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예,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매력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이 시점에서 살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올라가면서 하고 싶진 않다는 것 같고요. 빠질 때마다 이제 그렇죠. 약간 그 얘기는 아직 산업의 매력도는 존재한다. 그리고 이익 가치도 있다. 그 적어도 올해 이익이 아니라 내년 이익 정도는 충분히 반영한 거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결국 반도체가 지금보다는 상승할 겁니다. 네네. 근데 상반기처럼 이렇게 상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보다 상승을 하고 그의 주변주로 좀 넘어가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냥 원앤온리 반도체였다면 하반기는 반도체가 끌고 가되 다른 것들도 같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순환매가 일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지수 레벨 자체는 많이 못 올라가도 주식하기에는 좀 더 나은 환경이겠네요. 선택지가 상반기보다도 많아지니까. 좋다고 볼 수 있죠. 네. 상반기에는 오히려 죄송합니다만 네. 상반기에는 왠지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왜 남만 돈을 벌고 있는 느낌? 아, 예, 그렇죠. 내 주식 분명히 지수는 빨간불인데 지수는 9천은 만을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수익률이 마이너스지? 라는 그런 푸념을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세미나 가보면. 네. 지금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삼전직수 갖고 있는 분들이 약간 좀 고민이 되시는 네. 거고 오히려 주변주들에 대해 지금 2차전 지수 사실 그저께 어저께 좀 네, 올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조금씩 움직임이 에로 그좀 비만 치료제 산미약품 에로 이후로 조금씩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주도 그렇고요. 그리고 에너지화학도 제가 에너지화학 담당이지만 내년 이익까지 이렇게 좋아 보여요. 저도 이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에너지랑 화학 섹터 하시고 계시니까 네. 요즘에 이쪽 주가가 가치주들 약간 시클리컬 주들 반도체 말고 전통적인 시클리컬 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바닥에서도 지금 뭐 40에서 50% 이상 올라왔고 네. 이 현상은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냥 순환매로 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여기 화면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재밌는 그림은 요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막대 그래프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140조, 150조까지 나오겠죠.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이익 증가율, 요 삼전닉스의 이익 증가율로 보면 뭐라 그럴까? 물론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QOQ로 보면 이제 좀 그러니까 이어로는 이어는 없지만 QOQ는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약간.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2027년 1분기까지 뭔가 반도체 외에 다른 기업들의 이익 증가를 많이 살펴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네네. 근데 때마침 여기 보시면 국내 대표 업종들의 이익 조정 비율과 YTD 수익률인데 쉽게 말하면 요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1개월 선행 EPS 수정치를 얼마나 상향했냐는 네네네. 뜻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같은 그러니까 정유화학인데 정유기업 같은 경우는 그 이익 조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가장 41%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전에 봤던 이익보다 계속 12개월 포워드 이익을 계속 놀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이익의 아웃룩 전망치를 높이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여기 에너지,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유통, 뭐 그다음 헬스케어, 금융. 네. 근데 반도체는 당연히 좀 올라가고 있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왜 주변 이런 사이클로 가는 첫 번째는 말씀한 대로 이익에 대한 어떤 아웃룩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 들어 2분기 되고 강화됐다는 거고요. 네네. 뒤에 또 표를 보시면 두 번째는 사이클이 돌 만한 여건은 됐었어요. 그러니까 화학이나 그렇죠. 에너지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일단 정유. 정유 쪽은 구조적으로 유가가 강보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정유를 세게 못 밀었던 이유는 뭐냐면 정유는 정제 마진은 계속 좋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유업의 기본적인 이익은 두 가지가 결정하는데 정제 마진하고 유가의 방향성입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근데 정제 마진은 계속 좋은 이유가 중동 지역 정제 설비가 계속 고장이 나 있잖아요. 네네네. 전 세계 3분의 1 정도 되는 중동 지역의 정제 설비가 문제가 있으니 뭐 휘발유나 등경 이런 쪽은 계속 가격이 강세겠죠. 네네. 근데 그것만 받고 불안했던 건 뭐냐면 유가가 한때 90불, 100불, 130불까지 갔던 유가가 이거 50불까지 가는 그 한 두 개, 세 개 분기 동안은 네. 제과배관 손실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빠질 때마다. 그렇죠. 왜냐면 유가를 내가 130에 사왔던 유가들이 계속 그 다음 달에 계속 빠지면 그 공정 가치로 보면 내 재고 자산이 줄이잖아요. 네네. 130불에 산 원유 가격이 두 달 뒤에 50불이 돼 있으면 그만큼 적자가 나고 현금으로는 관계는 없지만 손익은 적자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생각을 바꾼 게 2분기 이후로 연말까지 국제유가는 70불 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왜냐하면 오펙도 괴멸됐지만 네. 뭔가 공급에 대한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도 문제지만 미국도 지금 오일 리그가 그렇게 늘지 못하고 있어요. 셰일 오일도 지금 이 가격에서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생각보다 되게 제한적이라서 유가가 여기서 뭐 100불, 120불 가는 거는 이제 중동 지역에 정세 불안이 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 더 악화되지 않는다고 보면 당분간은 80불 레벨일 거고 연말 갈수록 조금씩 그 긴장이 완화될 거니까 그러면 70불 초반까지는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정제 마진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거죠. 좁은 밴드에서 움직이기만 하면은 네. 정제 마진한테는 좋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성이 높고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래서 에너지하고 정유가 일단 돌고 화학은 공급 과잉이 되게 많았어요. 화학은 되게 공급 과잉이 최근에 기사가 두 번 났지만 중국의 태양광 생산량, 태양광 패널 생산량이 드디어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집계를 했는데 지금 상반기 중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량이 201기가와트예요. 네. 근데 그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나 준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예전에 300기가 이상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수요는 그 올해 상반기에 201기가라는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그 수요는 얼마냐면 수요는 66기가밖에 안 됐어요. 항상 수요 대비 2배씩 만들어 왔다는 거죠. 2배 이상. 그러니까 그 남은 거는 떠리를 어떻게든 해외로 수출하고 막 이렇게 왔는데 드디어 생산량도 줄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인 롱지나 통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1조 넘게 적자를 봤었어요. 올해 상반기에 이미 5천억 적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보조금이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막 계속 태양광 기업을 만연시킬 수는 없으니 생산량을 줄이라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합 집산을 좀 해라, M&A를 좀 해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화학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설이나 이런 물량이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좀 약세지만 에틸렌 가격이 내년 이맘때면 우리나라도 지금 대산 지역에서 기업 합병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어요. 네. 에틸렌 공급이 좀 줄죠. 그러면서 내년의 사이클은 올해보다는 그렇다고 석유화학 쪽이 과거처럼 두 자릿수 영업 비율은 하기가 좀 힘들고요. 과거에는 3년 연속 적자 봤던 사업이 드디어 이제 미드 싱글이나 로우 싱글 정도 플러스 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도 그런 식으로 좀 주가가 반영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건데 여기에 에너지나 금융, 필수 소비재 등의 종목들도 순환매 쪽에서 상승세가 돋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센터장님 제가 앞서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반도체이긴 한데 시장의 관심이 그쪽에 좀 많으니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이 기다리던 주주환원책을 뭐 밑그림을 좀 그렸는데 좀 생각보다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고 또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는 뉴스로 주가가 오늘 반등하긴 했지만 그간 좀 많이 내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는 재료 소멸의 효과가 컸던 네. 건 사실이고요. 재료 소멸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100조, 200조 아주 쉽게 얘기하시지만 엄청난 금액 그 아닐까요? 주주환원이라는 걸 의사결정할 때까지 그거를 투자에 쓰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임직원의 어떤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주주들을 위해서 정말 뭐 한 건데 주주들 입장에서 눈높이에 좀 낮았다. 네. 그런 거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애플이란 기업은 한동안 배당을 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때 2005년부터 아이폰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자본 이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거죠. 주주를 위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 주가가 끝없이 계속 상승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는. 근데 주주환원을 원래 가장 먼저 만들고 주주행동주의가 유행했던 게 미국입니다. 그지?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에. 근데 그런 그것도 IT 기업이나 성장 기업은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주주의 환원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만약 우리나라였으면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했을 의사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뭐 일부 투자자분들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좀 주주로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저도 삼성전자를 갖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럼 이 2차, 3차 성장을 위해서 어떤 R&D를 어떻게 하고 있지? 네. 그리고 CSMT에 대한 보급형 디램에 대한 시장 침투는 괜찮은 건가? 네. 이런 전략과 이런 걸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야 되는 게 더 맞는 거고 주주환원들 하시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약세화된 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주주환원 정책을 좀 더 강화할 겁니다. 충분한 또 현금 여력이 있고 그리고 주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주주환원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나 어떤 생각은 여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그걸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발표하고 주가가 8%씩 빠지면 네. 정말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힘드실 난감하죠. 거고 네. 난감할 거고 그래서 조금 제가 주식을 사랑해 달라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 주주환원만 보실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경쟁력이나 투자에서 결정하는 그들의 이사회들의 네네. 활동들 주주 충실의 의무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저는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최근에 굉장히 잘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내려왔죠. 1,380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그리고 거의 한 달 만에 100원 넘게 네. 빠진 그 배경이랑 향후에도 이 1,300원대 레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시 이제 그 연초 수준의 1,400원대 중후반 1,500원 이렇게 좀 저희가 봐야 될지 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그 계십니까? 센터장님이 직전에 출연하셨을 네. 때 그때 환율이 1,500원대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단기간에 1,530원. 지금 네.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많이 빠졌어요. 네. 네. 그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율은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지금은 원화가 강세되는 구간이 원래 맞았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상 안 됐던 거죠. 그것이 어떤 환전의 시차가 좀 안 맞다든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누적적으로 매도하면서 달러에 대한 매수세가 셌었던 시점도 겹쳤고 뭔가가 있으니까 했는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1380원대까지 하락했는데 저희들은 연말까지 환율은 1350원에서 1400원대 지금 환율에서 조금 더 빠지거나 네. 1300원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1년, 2년 뒤에는 다시 1,500원 가까이 간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순자산에 대한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증가로 나오는 그러니까 독일이나 죄송합니다. 대만도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나라들이 자기 우리나라가 아직은 금융상품이나 자산이 아무래도 좀 작잖아요. 나라의 소득 대비해서 투자할 자산이 작다 보니까 해외 자산을 투자할 수밖에 없죠. 네. 해외 주식이든 해외 부동산이든. 네. 그러면서 오히려 달러가 유출되는 그런 기현상이 나오면서 환율이 오히려 조금 약세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반도체가 벌어들이는 현금만 봐도 충분히 1,350원 내외에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그 전에 안 움직였는데 지금 움직였어요?라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월 강세의 효과를 ADR 환전 효과로 보고 있어요. 저희들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주식 예탁 증서를 하면서 그 쉽게 말하면 달러에 대한 매도, 원화에 대한 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게 아마 7월 달에 20일에 30일 정도 분할 환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결론적으로 하이닉스 ADR로 측정한 환전 영향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 같이 해보니까 10억 달러는 우리나라 돈 1조 5천억 정도 되겠죠? 네. 10억 달러당 5원 정도가 하락한 효과가 있습니다. 10억 달러당.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의 ADR을 달러로 표시하면 265억 달러 정도 됐는데 결국은 이 효과로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한 130원 정도가 하락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야. 자세한 얘기는 자료가 조금 어렵고 길었는데 하여튼 쉽게 말하면 환전 직전의 기대 효과로 57원에 하락했고 네. 환전을 한 달 동안 하면서 74원 하락했고 네. 마지막 국면에서는 환전 막바지 구간 때 3원 정도 하락한 걸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130원 정도 하락했는데 결국은 ADR 환율이 가장 컸고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외국 매도가 없었죠. 자, 생각해 보시면 7월, 8월 초 외국인이 순매수한 게 더 많았어요. 네. 확실히 그 얘기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산 거니까 그런 부분은 또 외국인의 그 우리나라 매도가 많았던 시절하고는 아주 정반대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환율을 좀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 팔까요? 아니 환율이 지금 연말까지 1,45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 수급은 더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나 상황도 내년도 어닝을 봤을 때는 이제 저점에 좀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계적 매수를 하는 밸류에이션을 중요하는 외국인의 자산운용사도 지금은 빠질 때만 살 수 있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팔 게 아니라 사고 있고 거기다 달러 반도체에 관련된 돈들이나 환전 수요는 더 늘어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여행을 더 싼 가격에 가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유가는 더 냈으면 좋았을 텐데 유가는 그래도 유가도 70불 때까지 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갈 때 제일 힘들었던 게 2월 3월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가는 유가대로 폭등하고 환율은 환율대로 안 좋은 2, 3, 4. 근데 거의 12월 1월에는 그거보다는 유가도 좀 안정적이고 환율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행주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센터장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수출기업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코스피 지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까요? 1,350원대 환율이? 사실은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게 작년에도 1,400원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수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출주 특히 현대자동차나 이런 수출을 많이 한 조선이나 자동차 입장에서는 이익이 5에서 7% 정도 연간으로 환율이 인하되면 5에서 7% 정도 감소하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건 매출과 이익에서 이익 측면은 이익률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이익률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 반대로 또 우리나라의 물가에는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우리는 원유와 가스를 다 수입하는 나라니까 수입 물가가 내려가는 그렇죠. 수입 물가 측면 그것도 CPI로 또 영향을 줄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휘발유나 등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보조를 받고 있는데 뭐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틈통도 좀 트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증시 여건에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너무 상승하고 있고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반도체의 좋은 뉴스들이 아무래도 많이 좀 잘 안 먹히는 경향이 있는데 반면 또 좋은 면은 내년도 이익을 추정할 때가 왔다는 점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타 업종들 뭐 에너지, 화학, 증권, 뭐 소매 유통 이런 이익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에너지 추정치가. 그러면서 일정 부분 순환매가 나오는. 그래서 오히려 주식 시장에서는 자기가 이익 가치를 보면서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익률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3분기 실적 시즌 발표 때 좀 더 구체적인 주주환원 규모나 추가적인 뭐 환원 정책들 나온다고 조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도 또 이 주주환원에 따른 환전 효과들도 한 번 더 노릴 수가 있겠네. 워낙 강세효가. 참고적으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저희도 안 그래도 반도체 기업들이 주주환원 시나리오를 환율 추정해 봤어요. 그래서 뭐 주주환원을 190조로 보고 배당을 110조로 보고 자사를 80조로 가정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도 외국인의 그 역성공 규모가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82조 정도가 달러를 매수하면서 우리한테 안 좋은데 다시 아까 말했는데 190조는 분명히 결국 100조 내외는 달러를 또 매도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10조에서 30조 정도의 아까 ADR 정도까지는 ADR 40조였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3분의 1 정도는 또 원화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5원에서 10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 ADR보다 약한 수준이지만 분명히 이 주주환원 정책은 또 원화를 강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5원에서 10원 정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이제 상반기로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좀 큰 자산군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암호화폐 코인이란 말이죠. 특히 뭐 금도 그렇고 금도 요즘에 많이 올랐는데 이쪽 대체 자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요즘 향후 좀 전망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독자분들이 죄송한데 암호화폐 전문가는 아니에요. 암호화폐 담당자가 따로 계시긴 한데 일단은 당분간은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데 상승의 시기나 폭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고요. 근데 저는 먼저 말씀드린 게 금은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게 혹시 달러에 대한 달러 약세나 국채에 대한 그 신뢰도가 약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그거는 당연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긴 뭐한데 그 글로벌 주식 시장이 상반기보다는 뜨겁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또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 안 되죠. 네.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물론 뭐 달러가 예전보다 좀 약세가 됐고 네. 그다음에 미국 국제금리가 상승하는 거는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채권은 이자가 있기 때문에 금보단 좋은데 그 이자율이 상승하는 거니까. 근데 한 번 올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도 있고 네. 최근에 또 미국 CPI가 좋았어요. 네. 그 얘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조금씩은 사라지는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은 올라갔죠. 그동안 많이 쉬었었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위험자산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는 봐요. 코인도 저는 그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들 입장에서 포머나 아니면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가상화폐도 움직였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가상화폐가 지금보다는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 이제 우리 담당자 말대로 주식시장과의 비교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거고 금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상 뭐 환율 그다음에 달러 금리 뭐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도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더 많은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7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트라이언스당 5,000불까지는 당연히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비슷한 건데 아까 주식시장 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말고도 다른 섹터도 살 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글로벌 전체 자산군으로 봐도 상반기 때는 거의 그냥 주식만 있었다면은 이제 하반기 때는 주식 이외에도 원자재도 될 수도 있고 암호화폐도 될 수도 있고 다른 그렇죠. 자산들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수정 정정해드리면 상반기에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주식만 있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네. 시총 비중 보시더라고요. 근데 네. 반도체는 지금도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상승 강보합을 보이겠지만 다른 자산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과 그런 환경이 된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뿐만 아니라 다른 원자재 중에서도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세요? 불이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뭐 14,000불 이상 톤당 올랐는데 그거는 뭐 AI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있어서 뭐 많이 올랐는데 저는 리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좀 생기고 있어요. 네. 리튬 그러니까 지금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하고 올라오긴 했지만 네. 지금 ESS나 2차 전지에 대한 뉴스를 봐서 최근에 LG 엔솔이 미국에 있는 미시간 공장 가동, 그러니까 네. GM과의 그 합작했던 그 공장 가동률을 올렸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 9월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 이후로 한 1년 가까이 가동률이 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 ESS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지만 전기차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2차 전지 원재료인 리튬 그다음에 이런 광물들에 대해서도 전 네. 조금 더 강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반등할 때마다 주된 동력은 그냥 거의 ESS 쪽으로 이제 테마가 붙어서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좀 본연의 사업 쪽에서 턴어라운드 더 나빠지기 어렵다 이런 좀 전망. 가동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도 이미 나왔고요. 상반기 가동률이 작년 하반기보다 5에서 10%포인트씩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건 아닙니다. 팔리는데 네. 상대적으로 그 뜨거웠던 열기만큼의 성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여전히 15에서 20%씩 성장하고 있는 건 맞았고요. 그러면 가동률이 근데 여전히 조금 올라갈 룸이 많죠. 여전히 50% 내외의 가동률이다 보니까 네. 그렇지만 여하튼 40%대에서 50%까지 올라왔으니 이제 ESS 외에 추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생기면 네. 그리고 작년 9월에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 건 분명히 악재지만 자세하게 보시면 2, 3년 내에 경쟁성 있는 전기차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죠? 진짜 보조금을 하고도 배터리 가격 떨어뜨리면서까지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튬이나 이런 전기차 소재 쪽도 내년, 내후년을 봤을 때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중간 선거 미국 이제 11월 달 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공화당에 비해서 그 의석을 많이 장악하게 되면은 또 친환경과 관련된 법안들이 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 시각도 있거든요. 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일 것 같아요. 분명히 그 긍정적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네. 그 다음에 ESS의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규모, 시장 형성은 매우 유리하게 돌아갈 거고요. 거기서 단 한 가지가 중요한 거죠. 지금 미국은 여전히 여러 가지 법안을 통해서 중국산이 유입되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중국산 태양광부터 그 다음에 중국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까지. 그래서 그 기조가 민주당 때 조 바이든 시절에 이미 만들었던 AMPC 투자세액 공제 같은 거. 네네. 그게 약화될 이유는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태양광이나 2차 전지나 풍력 모두 수요 대비 공급은 여전히 많아요. 중국 때문에.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격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냉정히 따지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모든 걸 의존하면 상당히 불안해진다는 걸 자기들도 알잖아요. 네네. 특히 에너지나 배터리나 아니면 뭐 태양광은.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같이 코어하는 공급자로서의 인정을 해준다는 건 절호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이 집권해서 뭐 이런 아주 좋은 어떤 투자 여건을 만들어준 건 좋은데 뭔가 이런 AMPC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걸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이 또 나와주면 네. 그때는 우리에게 수혜가 분명히 좀 꽂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반도체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반도체 쪽에서 순환매로 바닥 대비 좀 많이 올라올 만한 섹터로 상상인증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어딘지 마지막으로 듣고 좀 마무리 네. 지어볼게요. 요 잠깐 표를 보시면 네.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올해 1월부터 반도체의 12개월 포워드 EPS를 예를 들어서 뭐 24만 4천원이나 본다면 이게 월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죠? 7월까지.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매월 NS가 추정하지만 7월 달까지도 그러니까 내년도 이익을 추정한 12개월 포워드 이익이 매월 상승한 업종이 뭐냐 봤을 때 당연히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9,800원에서 28,000원까지 는 거죠. 에너지, 조선, 네. 그다음에 유통, 그러니까 백화점주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백화점주, 그다음에 증권, 화학. 화학도 지금 연초에 생각했던 EPS보다 더블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를 기본으로 에너지, 정유, 조선, 유통, 백화점, 증권, 화학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험주는 최근에 낼 일 했는데 이익으로 보면 연초 추정한 EPS보다는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5개 업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조금은 소외시 여겼던 업종 쪽으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2달, 1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